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대형 건설회사 이사로 30년을 일했던 올해 61살 이상훈입니다. 지금은 은퇴한 지 3년째가 되었네요. 아내 영숙이는 10년 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죠. 아들 준호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처음엔 아버지 곁에 있겠다고 했지만 제가 먼저 보냈습니다. 젊은 사람이 늙은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과 주식으로 마련한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서초동에 있는 40평짜리 아파트도 빚 없이 제 소유고요. 사람들이 보기엔 팔자 좋은 호랍이겠죠.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적막합니다. TV를 켜놔도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영숙이가 해주던 밥상도 그립고 같이 보던 드라마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요즘엔 골프를 자주 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컨트리 클럽에 가죠. 골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은퇴한 사업가들이에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직 저도 현역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난주에도 골프를 치고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온 김 사장이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 같은 과부 노리는 여자들 많다는 거 알지?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애들 조심해야 해. 저는 그 말이 불쾌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싶어서요. 저 나름대로는 아직 남자로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기나 당할 늙은이 취급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김 사장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많이 늘었더군요. 하지만 키도 175cm로 제법 크고 골프로 단련된 몸매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해요. 영숙이가 떠난 후 10년 동안 다른 여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영화나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들 준호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건강만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가끔 토론토로 놀러 오세요. 하지만 며느리와 손자가 있는 집에 장인어른이 오래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녁 시간이 되면 TV 앞에 앉아서 혼자 맥주를 마십니다. 영숙이가 좋아하던 안주도 혼자서 만들어 먹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주말이면 더 외롭습니다. 평일에는 그래도 은행이나 병원 같은 곳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는데 주말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백화점에 가서 옷이라도 사보려고 하면 젊은 직원들이 어색하게 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엔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와인 강좌라든지 미술 감상 같은 거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품격 있는 취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일만 했어요.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고 저녁에도 접대가 있었죠. 영숙이와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바빴고요. 이제라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돈이야 충분히 있으니까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유럽 여행도 가능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도 되죠. 하지만 혼자서는 재미가 없어요.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 여행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김 사장 말처럼 저를 노리는 여자가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어야겠지만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도 나름대로 깊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강남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와인 시음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강남문화센터에서 열린 와인 시음회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더군요. 대부분 제 또래 남성들과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들이었어요. 분위기도 제법 고급스러웠습니다. 저는 평소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회사 다닐 때 접대용으로 비싼 와인을 마셔본 적은 있지만 맛을 제대로 음미해 본 적은 없었죠. 그냥 비싸니까 좋은 거겠거니 했던 정도예요. 시음회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다른 와인을 맛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이사님께서는 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보니 정말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되고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염색을 해서 고급스러워 보였고 화장도 은은하게 잘했더군요.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와인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웃으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정미라라고 해요.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미술은 비슷한 면이 많아요. 둘 다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예술품이거든요. 미라의 말투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지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한다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저희는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라는 와인의 산지나 빈티지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잘난 척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좋아서 아는 것 같았거든요. 이사님 같은 분의 안목이 부럽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기셨을 텐데요. 미라의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는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현역에서 물러난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미라는 달랐습니다. 저를 한 사람의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선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시음회가 끝나갈 무렵 미라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때 가방 안쪽을 잠깐 봤는데 명함이 여러 장 꽂혀 있는 명함집이 보였습니다. 꽤 두툼했어요. 갤러리 운영자니까 인맥이 넓을 수밖에 없겠다 싶었죠. 시간이 되시면 저희 갤러리에 한번 오세요. 이번 달에 프랑스 작가들의 전시회를 열고 있거든요. 이사님 같은 분이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미라가 건네준 명함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인사동 아트 갤러리 미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제 명함을 드렸어요. 건설회사 이사라고 적힌 명함이었는데 은퇴했다고 설명했죠. 미라는 명함을 받아보더니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대한건설이요? 정말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사님이셨다니 대단하세요. 그 반응이 진짜 같았어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놀라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라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요. 중간중간 적절한 질문도 하고 감탄사도 내뱉었죠. 오랜만에 제 과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미라 생각이 계속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숙이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미라는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 지적이었어요. 갤러리를 운영할 정도면 교육도 잘 받았을 테고 사회 경험도 풍부할 거예요. 저 같은 남자와 대화를 나눌 만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미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아한 몸짓, 지적인 대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말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미라가 준 명함을 다시 봤어요. 인사동 갤러리라니 정말 운치 있는 곳이겠다 싶었죠.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슬쩍 어제 만난 사람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요즘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준호의 말이 조금 신경 쓰였어요. 혹시 저를 못 믿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겠죠. 미라에게 언제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너무 빨리 연락하면 조급해 보일 것 같고 너무 늦으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결국 일주일 정도 기다린 후에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미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새로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결국 사흘 만에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미라의 목소리는 정말 반가워했어요. 이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언제 연락 주실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를 기다렸다니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미라는 오늘 시간이 되면 갤러리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새로운 작품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인사동까지 가는 길이 즐거웠어요. 평소보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죠. 짙은 회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기분이었거든요. 미라의 갤러리는 인사동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2층 건물의 1층 전체를 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세련되었고요. 미라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날은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라가 갤러리를 안내해 주면서 작품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프랑스 작가들의 그림이었는데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미라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인상파 화가의 것이에요. 빛의 변화를 표현하는 기법이 정말 뛰어나죠. 이사님 같은 분이 보시면 그 가치를 알아주실 것 같아요. 미라는 제게 계속 존경의 표현을 했어요. 이사님의 안목이라든지 이사님의 경험이라든지 하면서요.
정말 오랜만에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갤러리 구경을 마치고 나서 미라가 제안했어요. 시간이 되시면 근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죠. 미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인사동에 있는 전통 찻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한옥을 개조한 곳이라 운치가 있었죠. 미라는 이런 곳에 자주 온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미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미라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몇 년간 큰 갤러리에서 일하다가 3년 전에 독립해서 지금의 갤러리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업을 시작해서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당신은 내가 존경하는 첫 번째 남자예요. 미라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자 미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사님은 진짜 실력으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큰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분이 겸손하기까지 하시니까 더 매력적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영숙이 이후로는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흥분 상태였어요. 미라와 보낸 시간이 꿈 같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남자로서 대접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라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어제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는 인사였는데 목소리가 정말 다정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죠. 갤러리에 가서 새로운 작품을 보기도 하고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라는 제가 데려가는 곳마다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 곳들을 아신다면서 계속 칭찬했죠. 저도 기분이 좋아서 더 좋은 곳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강남역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라가 취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정말 성공해야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미라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얼버무렸어요. 갤러리 사업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사업에 대한 포부를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나는 지인들에게도 미라를 소개했어요. 제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다들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사귄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김 사장이 저에게 따로 말했어요. 상훈아, 정말 부럽다. 그런 젊은 여자가 너를 좋아해 주다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라는 증명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미라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포옹도 했어요. 정말 청춘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미라와 사귄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갤러리에서 만났는데 미라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니 미라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고민이 하나 있어요. 갤러리를 확장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자세히 들어보니 인사동 근처에 더 큰 공간을 얻어서 갤러리를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보다 3배 정도 큰 규모로 만들어서 더 많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런데 확장하려면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으로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저는 미라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한다니 안타까웠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제가 물어보니 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갤러리 같은 문화 사업은 수익성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줘요. 담보도 부족하고요. 미라는 그래서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갤러리 확장 프로젝트에 투자해 주실 분을 말이에요. 만약 투자를 받으면 어떤 조건인가요? 투자자 분께는 갤러리의 공동 운영자 자격을 드리고 수익이 나면 투자금의 20%씩 배당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전시회 때마다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미라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5억 원이라는 돈이 제게는 큰 부담이 아니었거든요. 부동산 한 채 정도의 가격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미라와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갤러리 공동 운영자라니 정말 멋있는 일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죠. 5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상의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반대할 게 뻔했어요. 어차피 제 돈이고 제 결정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하는 동안 미라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연락들이었는데 그런 미라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미라와 청담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미라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제가 투자 이야기를 꺼내서 부담스러우셨죠? 정말 죄송해요. 사업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미라가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와주지 못한다는 게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투자에 관심이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돈만 묵혀두고 있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낫겠죠. 미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큰 돈이라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저는 미라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5억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라 씨와 함께 하는 일이라면 더욱 믿을 만하죠. 그날 밤 미라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미라를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거든요. 다음 주에 정식으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미라가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조건들이 괜찮았습니다. 투자금 5억 원에 대해서 연 20%씩 5년간 배당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갤러리 확장이 완료되면 공동 운영자 자격으로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서명하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사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미라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투자금을 입금한 후 미라는 정말 감사해했습니다. 제게 비싼 시계를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스위스 브랜드 시계였는데 가격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미라의 이런 말을 들으니 5억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투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갤러리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거의 매일 공사 현장을 확인하러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공사 중간중간에 미라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어요. 점점 모습을 갖춰가는 갤러리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투자로 이런 멋진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니 자랑스러웠거든요. 3개월 후 갤러리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규모가 크고 세련된 공간이 되었어요. 미라는 오픈 기념 전시회를 성대하게 열기로 했습니다. 전시회 포스터에 제 이름도 공동 주최자로 들어갔어요. 이상훈 후원 정미라 기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문화행사 포스터에 들어가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오픈 기념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작품들도 여러 점 팔렸어요. 미라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전시회장에서 미라가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이분이 저희 갤러리의 공동 운영자이신 이상훈 이사님이에요. 이분의 후원이 없었다면 이런 멋진 갤러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존경스러웠어요.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멋진 남자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관람객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저 큐레이터 다른 남자랑도 투자 받았다던데? 혹시 제 이야기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라는 더욱 바빠졌어요. 새로운 갤러리 운영 때문에 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도 갤러리 공동 운영자로서 가끔 들러서 운영 상황을 점검했어요. 작품 판매 현황이나 방문객 수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거였죠. 어느 날 오후 갤러리에 갔는데 미라가 사무실에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미라를 보자 그 남자가 서둘러 나가더군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에요. 누구였나요? 미라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업자예요. 작품 구입 건으로 상의하러 온 거였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미라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여러 장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투자자 명단이라고 적힌 종이가 보였어요. 제 이름 말고도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것은 뭔가요? 미라가 급하게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아, 그냥 갤러리 후원자분들 명단이에요. 작품 구매하신 분들이랑 전시회 후원해주신 분들 리스트죠.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분명히 투자자 명단이었어요. 후원자가 아니라 말이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평소보다 미라가 더 애정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갤러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말이었는데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간절한 느낌이랄까요. 마치 제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라를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마 저를 속일 이유가 있겠나 싶었죠. 며칠 후 다시 갤러리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미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무실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명함집이 보였습니다.
처음 와인 시음회에서 봤던 바로 그 명함집이었어요.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정말 많은 명함들이 들어있었어요. 대부분 나이든 남성들의 명함이었는데 회사 임원이나 사업가들 같았습니다. 그 중에 몇 장에는 연필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투자 가능성 높음, 접근 용의, 이런 식의 메모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미라가 이런 메모를 적어놨을까요? 마치 저를 포함해서 투자받을 만한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것 같았거든요. 미라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서랍을 닫았어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미라는 제가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당황했어요. 언제 오셨어요?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방금 왔어요. 잠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서둘러 책상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뭔가 감추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미라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미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어요. 미라는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날 때마다 다정했어요. 하지만 뭔가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있을 때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자주 확인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오면 잠시 자리를 뜨고 받았습니다. 왜 저한테는 못 받나요? 물어보면 항상 갤러리 직원이나 작가들이라고 했어요. 일 때문이라는 거였죠. 저는 미라의 말을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골프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녁에 만나자고 하려고 했는데 미라가 오늘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문득 미라가 어디서 누구와 미팅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갤러리 근처에 가보면 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차를 몰고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갤러리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미라가 갤러리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 봤던 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둘이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이상했어요. 단순한 동업자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둘은 인사동 입구에 있는 고급 호텔로 들어갔어요. 며칠 후 제가 목격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라와 그 남자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말이에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라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괜히 관계만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미라에게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갤러리에 있다고 해서 바로 달려갔죠. 갤러리에 도착해서 미라를 찾았는데 없었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잠시 외출했다고 하더군요.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갤러리에 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혹시 거짓말을 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에 호텔 쪽으로 가봤습니다. 혹시 또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남자와 함께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둘이 포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포옹이었어요. 마치 연인 사이 같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다가갔습니다. 미라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미라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여기를? 그 남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미라를 보고 뭐라고 속삭이더니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누구죠? 제가 그 남자를 붙잡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라가 급하게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은 정말 동업자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상태였어요. 동업자끼리 저렇게 포옹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때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미라의 남편 박영수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이라고요? 미라가 결혼했다는 말인가요? 미라가 급하게 말했어요. 이사님, 설명해 드릴게요. 사정이 복잡해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속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영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신을 이용했어요. 미라와 제가 함께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라고요? 제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어요. 네, 저희는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갤러리 투자를 받아서 돈을 빼돌리는 일을 해왔어요. 당신이 세 번째 피해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현실감이 사라졌어요.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미라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사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라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영수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라는 갤러리를 이용해서 부유한 중년 남성들에게 접근했고 투자를 받은 후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였어요. 갤러리 확장도 거짓이었나요? 일부는 진짜로 확장했지만 나머지 돈은 저희가 썼어요.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데도 사용했고요. 폰지 사기였던 거죠.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미라에게 속았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거든요. 골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굴 보이기 싫었어요. 김 사장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과부놀이는 여자들 조심하라던 그 말이요. 아들 준호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된다는 거였죠. 어떻게 이 일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였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볼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요. 경찰관이 자세한 경위를 물어봤는데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웠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 초라한 늙은이만 보였거든요. 5억 원을 잃은 것도 큰 타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제 평생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영숙이 사진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죠. 당신이 모아준 돈을 이런 식으로 날렸다고 말이에요. 자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창피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윤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기태는 저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인데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훈아, 무슨 일이야? 연락도 안 되고 골프장에도 안 나타나고. 기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기태가 계속 추궁해서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기태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범죄는 범죄일 뿐이다. 내가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라 걔들이 전문적으로 사기를 친 거야. 기태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미라와 영수에 대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거였죠. 총 7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 금액은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미라와 영수는 3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쳐왔던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호랍이거나 이혼한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도 창피했어요. 모두 똑같이 당했다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태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러 명이 함께하면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희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귀찮았는데 피해자 모임에 나가면서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저보다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한 분은 평생 모은 돈 8억 원을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그분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미라와 영수가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갤러리를 이용한 투자 사기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뉴스에 제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어요. 골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고 비웃는 것 같은 눈빛도 있었어요. 김 사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거야. 김 사장의 말은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상처도 되었어요. 자신이 예언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게 밉더라고요. 아들 준호도 소식을 들었는지 토론토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바로 한국으로 가겠어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미안했어요. 아들에게 이런 걱정을 끼치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내가 올 필요 없어.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할게.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웠거든요. 기태가 저를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상훈아, 이제 그만 자책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이 일을 계기로 더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무겁했어요. 미라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고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컸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피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미라와 영수를 다시 보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라는 법정에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이상훈 씨,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미라와 영수의 범행 수법이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어요. 와인 시음회 같은 곳에서 타깃을 물색하고 갤러리라는 그럴듯한 사업을 내세워서 투자를 유도했던 거죠. 미라는 징역 5년, 영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이미 대부분 써버렸다고 하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기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상훈아,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자존심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피해자 모임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던 만남이 이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 늦은 나이에 큰 교훈을 얻었네요. 비싼 수업료였지만 완전히 헛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공감하시더라고요.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다시 골프도 치고 사람들도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들 준호와도 화해했어요. 준호는 제가 걱정되어서 자주 전화를 했는데 그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지만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멋진 분이에요. 준호의 이런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아들이 저를 여전히 존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미라 사건 이후로 저는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을 말이죠. 사기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갔어요.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 정도를 잃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했어요. 아파트도 있고 나머지 임대 수익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들 준호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어요. 준호가 토론토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와서 며칠 머물렀는데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혼자 계시면서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번 일로 아버지가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피해자 모임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친목 모임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라서 서로를 잘 이해해 주거든요. 지난주 모임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한 건 분명히 나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늦은 사랑도 늦은 교훈도 다 인생의 일부인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시더라고요. 모두 처음에는 분노하고 절망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어요. 사진 촬영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풍경을 담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갔어요. 처음에는 혼자 여행한다는 게 어색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보고 싶은 곳만 골라서 갈 수 있었거든요. 사진을 찍으면서 문득 미라와 처음 만났던 와인 시음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설렜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미라도 어쩌면 자신만의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친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요. 어제는 오랜만에 인사동에 갔어요. 미라의 갤러리가 있던 자리를 보고 싶어서였죠.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앞을 지나가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곳이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근처에 있는 다른 갤러리에 들어가 봤어요. 진짜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미라가 보여줬던 작품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미라가 보여준 작품들 중에는 가짜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죠. 미라에 대한 감정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거든요. 갤러리를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한 건 그림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미라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요. 대신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현명하게 살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회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가끔 제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기도 해요. 김 사장이 지난주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훈아, 너 덕분에 우리도 교훈을 얻었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김 사장의 말을 들으니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요즘에는 가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비슷한 취미를 가진 분들과 어울리고 있거든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라 편해요. 그 중에 괜찮은 여성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려고 해요. 미라 사건 이후로 제가 변한 것 중 하나는 사람을 볼 때 더 꼼꼼하게 관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외로움은 여전히 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감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았거든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도 좋고 사진을 정리하면서 여행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즐거워요. 아들 준호는 내년에 한국으로 이주해올 계획이라고 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대가 돼요. 준호가 돌아오면 손자들과도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테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날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더 현실적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여유로워졌어요.
급하게 뭔가를 찾으려 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릴 줄 알게 되었거든요. 미라와의 일이 제 인생에서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큰 교훈이기도 했어요. 사람을 믿는 것의 소중함과 동시에 경계의 필요성을 배웠거든요. 요즘 저녁에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 야경을 보면서 생각해요.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닫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차근차근 하루하루를 살아갈 생각입니다. 미라 사건은 제 인생의 큰 실수였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쓸쓸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완벽한 행복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거든요. 대신 작은 기쁨들을 찾아서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내일은 사진 동호회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출사를 가기로 했어요. 가을 단풍을 찍으러 가는 건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런 작은 기대들이 저의 하루하루를 채워주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실수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게 되니까요. 저는 이제 그 교훈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